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잠들었던 감성을 깨우는 일본의 소설가 미나토 쇼의 네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 입니다. 백기의 식사가 끝나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맛집 블로거 리. 시한부 인생이지만 마지막 날까지 즐겁게 식사를 만끽하고자 여행 메이트를 찾던 중 자신의 블로그를 아는 데다 입맛도 비슷한 토우야를 만납니다. 낙상사고로 생긴 두려움으로 인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스노우보드 선수 토우야. 리는 그런 토우야에게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여행하자 우리 둘이 라는 제안을 합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남자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꿈과 청춘을 그린 감동적인 로맨스 소설 미나토 쇼의 네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마시라 수동입니다. 점원이 내려놓은 덮밥에 투명함이 감도는 잿빛 뱅어가 수북이 쌓여있다. 고운 자태를 자랑하며 반짝이는 뱅어의 식감을 상상하면서 나는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갈랐다. 입으로 들어간 뱅어는 탱글탱글하여 씹는 맛이 제법이었고 쌉싸름하면서도 달짝지근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이런 식감과 맛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렵다. 휴일에는 이 나마시라 수동을 먹기 위해 웨이팅이 엄청나다던데 절로 납득이 간다. 11월 중순인 이 무렵에는 뱅어 잡기가 허탕치는 날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다행히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보다. 창밖 너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조금 이른 저녁 식사였지만 바다는 이미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느 틈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무척 앞당겨졌다. 내 정신력 따위 알 바 아니라는 듯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 덕분에 최근 몇 달간 나를 괴롭히던 초조함이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 3월에 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 생사가 오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8개월 남짓이 흐른 지금 부상은 완쾌했고 후유증도 없다. 아니, 마음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사고를 계기로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다. 그 결과 지금껏 계속 몸쓰는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만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했지만 결심하기가 무섭게 죽음이 바로 옆까지 바싹 쫓아왔던 사고 당시의 감각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손쓸 새도 없이 온몸은 공포로 얽매였고 나는 다시 겁쟁이가 되었다. 그렇게 얼빠진 내 안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닌 먹는 즐거움이다. 밤낮으로 몸을 움직여야 했던 탓인지 어렸을 때부터 식욕이 왕성했다. 초등학생 때 이미 성인 남성 기준 2인분 정도는 가볍게 평정했다고 장담한다. 그런 것 치고 키는 167cm로 그렇게 크지 않고 체중도 적게 나가는 편이기는 하다. 아마도 쉬는 날 없이 이어진 훈련으로 먹는 족족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일 것이다. 습관이 되어 그만두려야 그만둘 수 없는 가벼운 근육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을 빼고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무기력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인지 몸이 아직 녹슬지 않은 듯 먹는 양은 이전과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고를 당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밥맛이 좋다. 지금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는데 말이다.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쓸만하다고 봐도 될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유일하게 먹는 즐거움을 향한 흥미를 잃지 않았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과 달리 퀄리티 좋은 메뉴를 파는 가게를 스스로 개척할 정도의 패기는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맛집 블로그에서 소개해주는 가게를 돌아다니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리의 맛있는 일기라는 블로그인데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듯하다. 검색하다가 적당히 고른 블로그였지만 언급한 가게를 몇 군데 방문했더니 어느 곳 하나 꽝이 없었다.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글을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 음식이 먹음직스러웠다. 게다가 맛집 블로그에 의뢰 있을 법한 내 관심 바뀐 글쓴이의 사적인 에피소드도 일절 적혀 있지 않았고 음식의 특징만 기록되어 있어 읽기 편했다. 어느새 리의 맛있는 일기는 요즘 내 하루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 블로그가 마음에 든 이유는 바로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로 모든 게시글이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요리사를 향한 존중과 글쓴이가 진심으로 음식을 즐겼다는 만족감이 느껴져 무척 기분이 좋아지는 멘트였다. 나는 어제부터 블로그에서 몇 달 전에 소개한 가마쿠라 맛집 베스트 3를 찾아다니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3위에 오른 조개 요리 전문점을 찾았고 오늘 점심에는 뱅어와 가고시마 특산 어묵 튀김이 들어간 햄버거인 쇼난버거로 유명한 가게에 방문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블로그에서 빛나는 1위를 차지한 나마시라동이 최고라는 가게를 방문했건만 또 그 여자가 있다. 어제 저녁에 갔던 3위 가게에도 오늘 점심에 갔던 2위 가게에도 그 여자가 있었다. 즉 나와 새끼나 가게가 겹쳤다는 뜻이다. 나이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듯 했다. 맑고 투명한 피부는 더없이 매끈해 보였고 곱게 뻗은 콧날은 영화 속 여배우처럼 매력적이었다. 눈꼬리가 올라가 고양이를 연상케 하는 커다란 두 눈은 호기심에 가득 찬 듯 빛나고 있었다. 정지 화면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미인이다. 하지만 3위 가게에서도 2위 가게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가게에서도 여자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입을 크게 벌려 음식을 맛보고 있다. 덕분에 움직이는 여자에게서 쾌활하고 건강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겼다. 식사하는 모습도 아주 깔끔하여 전혀 개걸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마치 식품 광고를 보는 듯 눈이 즐거웠다. 나와 같은 블로그를 봤겠지. 가게가 3번이나 겹쳤으므로 틀림없다. 그렇지만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글은 수십 개가 넘는다. 그중 딱 하나의 게시글에서 소개한 가게를 같은 타이밍에 방문하는 건 우연치고는 너무나 공교로웠다. 괜히 신경이 쓰여 나마시라동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여자가 있는 쪽을 힐끔거렸다. 내가 앉은 테이블에서 빈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테이블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맛있다는 듯 여자는 나마시라스동을 만끽하고 있었다. 오버사이즈 파카에 스키니 팬츠를 입고 니트 모자를 쓴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제 몸에 맞게 핏이 딱 떨어져 남다른 센스가 엿보였다.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자가 두 손을 모아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2위 가게에서도 3위 가게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났다. 함께 온 사람도 없는데 말이다. 잠깐만, 그 말은 리의 맛있는 일기 게시글마다 등장하는 마무리 멘트였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어서 여자가 왜인지 관찰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나를 쳐다봤다. 멋쩍어진 나는 눈을 피했다. 그러자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걸어왔다. 저기 안녕. 말을 걸어와 하는 수 없이 다시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봤을 때는 어른스러운 미인이었는데 코앞에서 커다란 눈을 마주하니 성숙하기보다 귀여운 이미지에 가까웠다. 뭐야?
혹시 리의 맛있는 일기에 올라온 가마쿠라 맛집 베스트 3 보고 온 거야? 초면인데도 부침성 좋게 생글거리며 허물없이 말을 걸어왔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껄끄럽지 않았다. 처음 말 섞는 사람한테 잘도 웃어주네. 맞아.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마치 눈앞에서 꽃망울이 터져 꽃이라도 만개한 듯 눈부셨다. 맞췄다. 우와, 뿌듯한걸? 왜? 그 블로그 주인이 나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 블로그 게시글마다 등장하는 말을 똑같이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설마 본인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여자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러고 턱을 괴더니 거리낌 없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지금 몇 살이야? 하는 일은? 21. 아무 일도 안 해. 정면으로 시선이 부딪히자마자 날아든 질문에 무시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런데 대뜸 적당한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스노보드 종목 중 하나인 하프파이브에서 그럭저럭 성적을 내기는 했지만 내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프파이프에서 활약하는 훨씬 유명한 선수가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는 아무래도 대개 그 선수에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탓에 내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 걸 보니 내 정체는 모르는 듯 했고 그런 사람에게 구태여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날아오를 수 없는 하프파이프 선수는 백수와 다름없다. 그럼 나보다 1살 어리네. 동안이라서 더 어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일을 안 해? 아싸. 왜 그렇게 좋아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편이 좋아서. 무슨 말이야? 내 블로그 읽을 정도면 보나마나 우리들 식성이 잘 맞겠지?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여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살짝 흥분한 기색으로 말했다.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성격인가? 그렇다면 멀리하고 싶은 타입인데. 그럴 수도 있고. 세상 무해해 보이는 것도 합격. 역시 네가 좋겠다. 여전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기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네가 좋겠다라는 말에 담긴 뜻도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다 떠나서 세상 무해해 보인다는 평가는 의외였다. 한창 경기에 출전하던 시기에는 눈매가 매서워서 다가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지금 내 표정이 얼빠져 보이는 거겠지. 네가 좋겠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 맞다. 여행 친구로 좋겠다고. 성격도 무던해 보이고 마음 편하게 같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좋겠어. 이번에는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여행 친구라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여행하자 우리 둘이. 여행? 1달 정도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어때?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지만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하지? 애초에 나는 쓸데없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블로그에 소개된 가게를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조용히 그저 멍하게 시간을 때우고 싶다. 이토록 에너지 넘치는 여자와 여행이라니 솔직히 사양한다. 그보다 신종 사기 수법인가 의심도 갔다. 내 말에 여자가 팔자 눈썹을 만들어 슬프기 그지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마.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라. 여자는 나에게 손을 뻗어가며 끈덕지게 부탁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외모는 꽤 내 취향이었고 여자에게 부탁받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만 가볼게. 두 손으로 싹싹 빌어도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여자를 따돌리고 싶어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이 부탁이니까 진짜 잠깐만.
몇 분 안 걸린단 말이야. 내 이야기 듣고도 거절한다면 그땐 깔끔하게 포기할게. 제발.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야기 정도는 들어줄까? 반쯤 일어났던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물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부탁 따위 거절하려는 마음뿐이었다. 다행이다. 이야기는 들어주는구나. 들어주기만 할 거야. 짧게 대답하자 여자가 빙그레 웃었다. 흐흐. 하지만 네가 쉽게 거절하지 못할걸? 알았으니까 본론부터 말해. 사람 참 빡빡하네. 알았어. 실은 나 여명백식에 걸려서 시한부거든. 뭐라고? 생기 넘치는 여자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시한부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온몸이 굳었다. 그래서 앞으로 100번, 아니다. 이제 92번이구나. 앞으로 92끼를 먹고 나면 난 죽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웃으며 말한다.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은 얼굴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해맑았다. 여명백식.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신종 희귀병이라며 뉴스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던 걸 들은 기억이 있다. 식사할 때마다 여명지수라는 명칭의 체내 수치가 감소하고 그 수치가 0이 되면 몸의 기능이 정지하여 죽음에 이르는 기묘한 병. 현재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환자는 오로지 밥을 먹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가 초기 증상을 호소한 후 검사를 거쳐 병을 진단받는 시점에는 대체로 남은 식사 횟수가 100끼 정도이므로 여명백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여명백식에 걸리면 남은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환자가 초기 증상을 호소한 후 검사를 거쳐 병을 진단받는 시점에는 대체로 남은 식사 횟수가 100끼 정도이므로 여명백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여명백식에 걸리면 남은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느 유명인이 여명백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SNS에서 그런 주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수긍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는 너무도 생기발랄했고 죽음의 그림자 따위는 한치도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100끼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리도 씩씩할 수 있을까? 죽음은 두렵다. 난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다른 사람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껏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임했던 스노우보드조차도 말이다. 유감이지만 거짓말이 아니야. 자, 여기 증거. 여자가 갖고 있던 배낭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냈다. 파일에는 난치병 판정이나 검사 결과와 같은 제목과 함께 글자가 빽빽히 채워진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의학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까다로운 내용 위에 대학병원의 로고가 찍힌 종이는 섬뜩할 정도로 리얼했다. 기왕 이 병에 걸렸으니 앞으로 남은 100끼는 맛있는 것만 먹고 죽자고 결심했어. 아, 맛있었다. 이제 후회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고 싶달까?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힌 나를 보고 여자는 여전히 스스럼 없이 말했다. 그렇구나. 이유는 이해가 간다. 이해는 가지만 100번의 식사를 마치고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즐겨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혼자서는 뭘 먹어도 지루하더라고. 먹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싶잖아.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함께 다닐 사람이 어디 없을까 찾고 있었지. 왜 하필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나야?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 역시 여자의 이야기는 온전히 믿기 어려웠다. 여명백식에 걸렸다는 이야기조차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마지막 여행이니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편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가족이나 친구들은 슬퍼할 게 분명한 걸.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밥을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랑 아예 남남이었던 사람이 좋아.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납득이 가는 듯 가지 않는 듯 갈팡질팡했다. 나라면 마지막 순간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하고 싶을 텐데, 물론 지금은 솔로지만. 미안하지만 솔직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런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돼. 사실대로 말했다. 당연히 지금은 여자의 이름도 모를 뿐더러 조금 별난 사람이라는 정도 말고는 어떠한 감정도 없다. 당장 내일 눈앞에 여자가 죽는다고 해도 살짝 가슴이 아픈 선에서 끝나겠지. 하지만 만약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성격이 정반대여서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도 며칠씩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나름대로 괴로울 것이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게 끝이야. 죽을 때 옆에 있는 게 힘들다는 뜻이면 새끼 정도 남았을 때 쿨하게 갈 길 가면 되지. 발랄하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딱 잘라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동안 어울리면서 밥 같이 먹던 애가 죽는다니 두고두고 기억날 게 분명해. 그렇게 철벽 치지 말고 제발 죽어가는 불쌍한 소녀의 마지막 부탁인데 진짜 안 들어줄 거야? 미안, 정말 안 되겠어. 내가 거절하면 여자는 홀로 쓸쓸하게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방금 막 만난 내가 여자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해야 하는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내가 거듭 고사하자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는 못마땅해 했다. 차갑다. 차가워. 뾰루통한 표정으로 천진난만하게 투정을 부렸다.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거절당한 어린아이처럼 얼굴 가득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여전히 여자는 죽음의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았다. 여자의 표정은 맛있는 걸 함께 먹을 수 없다니 아쉽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었다. 애초에 여명백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정말로 앞으로 92끼의 식사를 끝내고 여자가 영영 눈을 감는다면 어째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이니 마음껏 식사를 즐기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걸까? 죽는 게 무섭지 않아? 너는 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답을 알고 싶어졌다. 알았어. 같이 다니자. 응? 줄곧 거절 의사를 내비쳤던 내가 갑자기 제안을 수락하자 여자는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다.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었다. 알겠다고. 맛집 여행 같이 다니겠다니까. 진짜? 엄청나게 싫어했으면서 왜? 그냥 별 이유 없어. 그냥? 뭐 나야 아무래도 좋지만. 야호! 여자는 만세를 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내 정신 좀 봐. 자기소개도 안 했네. 나는 사키무라리. 앞으로 잘 부탁해. 무로사키 토우야. 무심코 본명을 말하고 아차 싶었다. 다행히 여자. 그러니까 리는 내 이름을 듣고도 짚히는 사람이 없는지 토우야라고 하는구나 하고 명랑하게 말했다. 스포츠에 큰 관심은 없는 듯하여 안도했다. 동시에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체불명의 여자와 얽히다니. 오매불망 스노우보드만 바라보고 살던 이전의 나였다면 가능성에 싹부터 잘났을 일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몰고 다녔던 쌍둥이 남동생 유키토라면 모를까. 나는 원래 다른 사람과 구김살 없이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다. 사기꾼일 가능성은 아직 배제하지 않았다. 아주 공들여서 미인계를 쓰고 있다거나. 하지만 이 모든 가정을 차치하고 나는 너무나 궁금해졌다. 사기라면 사기인 대로 상관없다. 리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에 걸고 싶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이토록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되레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일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래 나는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리처럼 죽음이 약속된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온몸에 핏기가 가신다. 스폰서와 맺은 계약도 있기에 나는 곧 시작하는 이번 시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귀해야만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스노우보드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고 뒤로 밀어두기 바빴다. 그래서 알고 싶었다. 옆에서 지켜본다면 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명백식에 걸린 리의 웃는 얼굴에 앞으로 펼쳐질 내 전부를 맡긴 것이다. 나마시라스동 가게를 나와 리와 헤어진 후 나는 가마쿠라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오늘 밤 묵을 호텔을 찾았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리와 만난 영향 때문일까?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인생에서 가장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때의 사건이 머릿속에 선명히 되살아났다. 그래, 올해 3월에 겪은 일이다. 스노보드라는 경기 특성상 낙상 사고는 있기 마련이다. 이번 사고도 그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옹알이도 하기 전부터 스노우보드를 타고 놀던 내가 수백 번 넘게 경험했던 흔하디 흔한 점프 실수다. 착지에 실패하여 하프파이프의 바닥면인 버텀으로 떨어지며 등을 부딪힌 나는 단순히 그렇게 여겼다. 총 3차례 주어지는 연기 중 2차식이었다. 바로 일어나 웃으면서 실수를 무마하고 파이프 아래까지 타고 내려가 3차 시기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여느 때보다 등에 느껴진 충격이 거셌다. 오른쪽 다리에 서서히 통증이 찾아왔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쿨럭하고 무거운 기침이 터져나왔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내 얼굴 근처의 눈밭이 진홍빛으로 물들었다. 왜 눈밭이 그런 색으로 변한 것인지 순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Bring a stretcher. Call an ambulance. 그러자 다급한 영어가 내 주위를 마구 뛰어다녔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기다려, 별일 아니야. 바로 일어날 테니까 다들 호들갑 떨지 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과 달리 하고 싶은 말이 속에서만 맴돌았다. 애초에 여기는 미국의 콜로라도다. 엑스게임이라는 하프파이프 국제대회가 열리는 극한의 설산. 우리말로 말해봤자 소용없다. 속에서 맴도는 말이 곧장 영어로 떠오를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토우야. 함께 출전한 동생 유키토가 울음을 참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유키토, 바로 다음이 네 순서잖아. 파이프 안으로 들어와서 어쩌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유키토에게 말했다. 괜찮아. 한 번 더 내려올 거야.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너무도 거칠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아서 나조차 깜짝 놀랐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구급차로 이송되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고 사방이 피로 낭자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시야가 점점 아득해졌다. 내 이름을 부르는 유키토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모든 오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불현듯 어렴풋이 깨달았다. 아, 나는 분명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이틀 후 눈을 뜬 나는 내장과 오른쪽 무릎의 인대 손상으로 인한 전치 2개월이라는 중상을 선고받았다. 나를 진찰한 미국인 의사가 말했다. 잘못 부딪혔으면 내장 파열로 죽었을 겁니다. 럭키가이가 따로 없어요. 이번 시즌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생겼는데 뭐가 럭키라는 거야. 엑스게임이 열린 시기는 1월 중순으로 스노우보드로 말하자면 아직 시즌 초반이었다. 전치 2개월이라는 소리는 재활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3개월은 경기에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3월 말까지 대회가 쉴 새 없이 진행되는데
나는 그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풀주가 있어봤자 방법이 없었다. 나는 의사도 놀랄 만큼 경이로운 속도로 부상을 완치해갔고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열심히 재활에 임했다. 그리고 낙상 사고로부터 2달이 흐른 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연습해도 괜찮다라는 의사의 허락을 받았다. 3월 말에 열리는 대회에 어떻게든 참가하고 싶었던 나는 초조함에 시달리며 오랜만에 하프파이프를 찾았다. 파이프 정상의 수평 부분인 데크에 서서 스노우보드 바인딩을 채웠다. 2달 만이니까 우선 가볍게 내려가면서 감을 찾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스노우보드를 미끄러뜨려 파이프의 가장자리인 립에서 드롭인 하려고 했다. 그런데 립에서 파이프의 바닥면이 내려다 보이긴 무섭게 누군가에게 꽉 잡힌 것처럼 심장이 바짝바짝 조여왔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속에서 강한 토기가 치밀어 올랐다. 드롭인 하기 직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와 손이 조금씩 후들거렸다. 순간 머릿속에 되살아난 것은 그때의 감각이었다. 아, 나는 분명 이제 죽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오감이 사라졌던 그 감각. 토우야? 함께 보드를 타러 온 유키토가 어딘가 이상한 내 모습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내가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유키토는 당연하게도 모든 대회에 빠짐없이 출전하고 있었다. 게다가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중이었다. 나는 질투와 울분으로 뒤섞인 패배감을 유키토에게 품고 있었다. 뒤처진 정도야 순식간에 만회해주겠다고 의욕을 불태웠었다. 그래,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그런 불굴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죽음이 눈앞까지 다가왔던 그때의 감각과 죽음에 대한 끝없는 공포심이었다. 미안해. 오늘은 영 상태가 안 좋네. 먼저 돌아갈게. 겁에 질린 나약한 모습을 유키토에게 들키지 않으려 나는 벌떡 일어나 애써 평정심을 가장하며 말했다. 뭐, 다 나은 거 맞아? 아직 아픈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내켜. 나는 스노우보드를 벗어 품에 안은 채 유키토를 등지고 걸어갔다. 유키토가 재차 나에게 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들리지 않는 척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 시즌에 나는 끝끝내 스키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돌아가지 못했다. 날지 못하는 하프파이프 라이더가 스키장에 가봤자 무용지물 이었으니까. 일련의 사건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해낸 탓인지 숨이 거칠어졌다. 진정해. 난 살아있어. 스스로에게 되뇌며 심호흡했다. 마침 눈앞에 나름대로 깔끔하면서 비싸 보이지 않는 적당한 비즈니스 호텔이 나타나 일단 체크인하기로 했다. 에노시마까지는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아야 했지만 호텔에 숙박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한시름 덜었다. 도쿄 시내에 위치한 1인 가구 임대 아파트로 돌아갈까도 생각했는데 리이와 내일 이 근처에서 아침을 먹기로 하여 에노시마 근처에 머무르는 편이 일정을 소화하기에 수월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취재에 응하거나 스폰서를 방문할 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을 줄이고자 계약한 아파트였다. 예년 같으면 가끔 잠만 자는 데서 그쳤겠지만 되도록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은 올해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하프파이프로 드롭인 할 수 없는 몸이 된 이후 나는 한 번도 호코리쿠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유키토를 만난 적도 없다. 원래 비시즌에는 오키나와에서 서핑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돌아다녔으므로 집에 가지 않아도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러려니 하시는 듯하다. 유키토는 의심하고 있지만 말이다. 초반에는 유키토도 토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하고 내게 마음을 썼지만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가끔 연락이 오기는 한다. 요즘 나는
리의 맛있는 일기에 올라온 가게에서 밥을 먹고 밤에는 아파트로 돌아가거나 가게 근처의 호텔에서 묵거나 하면서 관동 지역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다행히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스폰서 계약금으로 주머니가 넉넉하여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적당히 빈둥거리며 생활할 정도는 된다. 어쩔 작정이야? 혼자 남게 되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첫 만남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함께 다니기로 하다니. 스노우보드로 승리를 거머쥐는 데만 온 신경을 쏟았던 얼마 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다. 얼이 빠지면서 인생에 대한 집착까지 함께 사라진 걸까? 참고로 리도 근처 호텔에서 묵고 있는 모양이었다. 리는 올해 취직을 하고 본가를 나와 자취를 시작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며칠 뒤부터는 자취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맛집을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기 위해서라나. 죽음과 얽힌 일로 방랑하던 우리 두 사람, 참 얄궂은 인연이다. 샤워를 하고 나와 오랜만에 제대로 거울을 봤다. 다른 사람과 게다가 일단 여자와 함께 다닌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레 내 꼴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장난 없는데 불쑥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였다. 재활 훈련을 할 때 했던 트위스트 펌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애쉬 컬러로 입힌 하이라이트도 색이 빠져 푸석푸석한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코끝까지 자란 앞머리 사이로 부릅뜬 눈이 보였다. 수염이 옅은 체질이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덕분에 아슬아슬한 선을 지켰다고 믿고 싶다. 동안인 것도 한몫하여 마치 해외에서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처럼 보였다. 꼴이 이런데도 용케 말을 걸었군. 좀 더 멀끔한 놈한테 말을 걸었어야지. 위험하잖아. 리 입장에서는 외모에 관심 없는 편이니 밥을 같이 먹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운 좋게 피해왔지만 번화가를 걷다가 불심 검문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변에 있는 미용실을 검색했다.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다행히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미용실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 나는 바로 매장으로 달려갔다. 2시간 안에 펌을 새롭게 하기는 촉박했으므로 다 풀린 펌의 컬링이 살아나도록 커트를 하고 염색만 다시 하기로 했다. 피어스 잠시 빼주시겠어요? 시술에 들어가기 전 미용사가 부탁했다. 피어스를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어서 벼랑간 넋이 나갔다. 미용실의 커다란 거울에 비친 내 양쪽 귀에는 실버 후프 피어스가 빛나고 있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대답과 함께 나는 양쪽 귀에서 피어스를 뺐다. 언제부터 끼고 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귀에서 뺀 피어스는 살짝 거뭇해져 있었다. 호텔에 돌아가며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싹둑싹둑 잘려나갔다. 머리끝에 살짝 남아있던 펌은 따로 손질하지 않아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냈다. 애쉬그레이 컬러도 내 피부톤과 잘 어울렸다. 사전 조사 없이 들어온 곳 치고는 제대로 고른 미용실이었다. 그 길로 호텔에 돌아온 나는 스마트폰으로 여명 백식을 검색했다. 병에 관하여 쓴 기사를 서너 개 읽어보았는데 대체로 모든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다. 초기 증상으로 식사 후 수시간 내에 몸부림칠 정도로 격렬한 복통이 찾아온다. 이 증상을 계기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병을 진단한다. 식사할 때마다 여명백식 지수가 감소하여 이 지수가 0으로 떨어지면 몸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죽음에 이르는 희귀병이다. 현 시점에서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의 동의하에 절식이나 유동식 등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지만 씹고 삼키는 동작을 이용한 식사가 없는 날이 지속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수치가 감소하여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절식 혹은 평균 이상의 식사 간격이 계속되면 환자가 극심한 복통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6-8시간 간격으로 3끼의 식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한 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간식은 양이나 시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 끼로 카운트되기도 하므로 섭취하지 않는 편을 권장한다.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섭취 또한 심한 복통을 유발한다. 환자의 체격과 체질에 따라 허용 용량은 다르지만 알코올 5도 주류를 예로 들 때 100ml 이상을 섭취할 경우 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요리 시 조미료 수준으로 사용되는 알코올은 문제없지만 음주는 금지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검사를 거쳐 병을 진단받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남은 식사 횟수가 100끼 전후인 경우가 많아 여명백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 선천적으로 해당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가설도 있지만 유전병은 아니며 감염병 또한 아니므로 타인에게 전염하는 경우는 없다. 돌연변이처럼 발병하는 질환이다. 지금까지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처리된 사인의 일부분이 여명백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여명백식을 선고받은 환자의 치사율은 100%다.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여명백식에 관해 처음 알게 된 정보도 있었다. 특히 놀랐던 부분은 마지막 식사를 마칠 때까지 환자가 건강하다는 점이다. 지금 리이가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니 공연히 불쾌해져 나는 스마트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졌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마시라 수동입니다. 점원이 내려놓은 덮밥에 투명함이 감도는 잿빛 뱅어가 수북이 쌓여있다. 고운 자태를 자랑하며 반짝이는 뱅어의 식감을 상상하면서 나는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갈랐다. 입으로 들어간 뱅어는 탱글탱글하여 씹는 맛이 제법이었고 쌉싸름하면서도 달짝지근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이런 식감과 맛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렵다. 휴일에는 이 나마시라 수동을 먹기 위해 웨이팅이 엄청나다던데 절로 납득이 간다. 11월 중순인 이 무렵에는 뱅어 잡기가 허탕치는 날도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다행히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인가 보다. 창밖 너머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조금 이른 저녁 식사였지만 바다는 이미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느 틈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무척 앞당겨졌다. 내 정신력 따위 알 바 아니라는 듯이 옷을 갈아입는 계절 덕분에 최근 몇 달간 나를 괴롭히던 초조함이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다. 지난 3월에 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 생사가 오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8개월 남짓이 흐른 지금 부상은 완쾌했고 후유증도 없다. 아니, 마음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사고를 계기로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다. 그 결과 지금껏 계속 몸쓰는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만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했지만 결심하기가 무섭게 죽음이 바로 옆까지 바싹 쫓아왔던 사고 당시의 감각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손쓸 새도 없이 온몸은 공포로 얽매였고 나는 다시 겁쟁이가 되었다. 그렇게 얼빠진 내 안에 유일하게 남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닌 먹는 즐거움이다. 밤낮으로 몸을 움직여야 했던 탓인지 어렸을 때부터 식욕이 왕성했다. 초등학생 때 이미 성인 남성 기준 2인분 정도는 가볍게 평정했다고 장담한다. 그런 것 치고 키는 167cm로 그렇게 크지 않고 체중도 적게 나가는 편이기는 하다. 아마도 쉬는 날 없이 이어진 훈련으로 먹는 족족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일 것이다.
습관이 되어 그만두려야 그만둘 수 없는 가벼운 근육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을 빼고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무기력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생활을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인지 몸이 아직 녹슬지 않은 듯 먹는 양은 이전과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고를 당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밥맛이 좋다. 지금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했는데 말이다.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쓸만하다고 봐도 될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유일하게 먹는 즐거움을 향한 흥미를 잃지 않았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과 달리 퀄리티 좋은 메뉴를 파는 가게를 스스로 개척할 정도의 패기는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맛집 블로그에서 소개해주는 가게를 돌아다니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리의 맛있는 일기라는 블로그인데 젊은 여성이 운영하는 듯하다. 검색하다가 적당히 고른 블로그였지만 언급한 가게를 몇 군데 방문했더니 어느 곳 하나 꽝이 없었다.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글을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 음식이 먹음직스러웠다. 게다가 맛집 블로그에 의뢰 있을 법한 내 관심 바뀐 글쓴이의 사적인 에피소드도 일절 적혀 있지 않았고 음식의 특징만 기록되어 있어 읽기 편했다. 어느새 리의 맛있는 일기는 요즘 내 하루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 블로그가 마음에 든 이유는 바로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로 모든 게시글이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요리사를 향한 존중과 글쓴이가 진심으로 음식을 즐겼다는 만족감이 느껴져 무척 기분이 좋아지는 멘트였다. 나는 어제부터 블로그에서 몇 달 전에 소개한 가마쿠라 맛집 베스트 3를 찾아다니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3위에 오른 조개 요리 전문점을 찾았고 오늘 점심에는 뱅어와 가고시마 특산 어묵 튀김이 들어간 햄버거인 쇼난버거로 유명한 가게에 방문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블로그에서 빛나는 1위를 차지한 나마시라동이 최고라는 가게를 방문했건만 또 그 여자가 있다. 어제 저녁에 갔던 3위 가게에도 오늘 점심에 갔던 2위 가게에도 그 여자가 있었다. 즉 나와 새끼나 가게가 겹쳤다는 뜻이다. 나이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듯 했다. 맑고 투명한 피부는 더없이 매끈해 보였고 곱게 뻗은 콧날은 영화 속 여배우처럼 매력적이었다. 눈꼬리가 올라가 고양이를 연상케 하는 커다란 두 눈은 호기심에 가득 찬 듯 빛나고 있었다. 정지 화면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미인이다. 하지만 3위 가게에서도 2위 가게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가게에서도 여자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입을 크게 벌려 음식을 맛보고 있다. 덕분에 움직이는 여자에게서 쾌활하고 건강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겼다. 식사하는 모습도 아주 깔끔하여 전혀 개걸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마치 식품 광고를 보는 듯 눈이 즐거웠다. 나와 같은 블로그를 봤겠지. 가게가 3번이나 겹쳤으므로 틀림없다. 그렇지만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글은 수십 개가 넘는다. 그중 딱 하나의 게시글에서 소개한 가게를 같은 타이밍에 방문하는 건 우연치고는 너무나 공교로웠다. 괜히 신경이 쓰여 나마시라동을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여자가 있는 쪽을 힐끔거렸다. 내가 앉은 테이블에서 빈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테이블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맛있다는 듯 여자는 나마시라스동을 만끽하고 있었다. 오버사이즈 파카에 스키니 팬츠를 입고 니트 모자를 쓴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제 몸에 맞게 핏이 딱 떨어져 남다른 센스가 엿보였다.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자가 두 손을 모아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2위 가게에서도 3위 가게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났다. 함께 온 사람도 없는데 말이다. 잠깐만, 그 말은 리의 맛있는 일기 게시글마다 등장하는 마무리 멘트였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어서 여자가 왜인지 관찰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나를 쳐다봤다. 멋쩍어진 나는 눈을 피했다. 그러자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걸어왔다. 저기, 안녕. 말을 걸어와 하는 수 없이 다시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멀리서 봤을 때는 어른스러운 미인이었는데 코앞에서 커다란 눈을 마주하니 성숙하기보다 귀여운 이미지에 가까웠다. 뭐야? 혹시 리이의 맛있는 일기에 올라온 가마쿠라 맛집 베스트 3 보고 온 거야? 초면인데도 부침성 좋게 생글거리며 허물없이 말을 걸어왔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껄끄럽지 않았다. 처음 말 섞는 사람한테 잘도 웃어주네. 맞아.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마치 눈앞에서 꽃망울이 터져 꽃이라도 만개한 듯 눈부셨다. 맞췄다. 우와, 뿌듯한걸? 왜? 그 블로그 주인이 나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 블로그 게시글마다 등장하는 말을 똑같이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설마 본인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여자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러고 턱을 괴더니 거리낌 없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지금 몇 살이야? 하는 일은? 21. 아무 일도 안 해. 정면으로 시선이 부딪히자마자 날아든 질문에 무시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런데 대뜸 적당한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스노보드 종목 중 하나인 하프파이브에서 그럭저럭 성적을 내기는 했지만 내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프파이프에서 활약하는 훨씬 유명한 선수가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는 아무래도 대개 그 선수에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탓에 내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 걸 보니 내 정체는 모르는 듯 했고 그런 사람에게 구태여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날아오를 수 없는 하프파이프 선수는 백수와 다름없다. 그럼 나보다 1살 어리네. 동안이라서 더 어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일을 안 해? 아싸. 왜 그렇게 좋아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편이 좋아서. 무슨 말이야? 내 블로그 읽을 정도면 보나마나 우리 둘 식성이 잘 맞겠지?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여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살짝 흥분한 기색으로 말했다.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성격인가? 그렇다면 멀리하고 싶은 타입인데. 그럴 수도 있고. 세상 무해해 보이는 것도 합격. 역시 네가 좋겠다. 여전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기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네가 좋겠다라는 말에 담긴 뜻도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다 떠나서 세상 무해해 보인다는 평가는 의외였다. 한창 경기에 출전하던 시기에는 눈매가 매서워서 다가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지금 내 표정이 얼빠져 보이는 거겠지. 네가 좋겠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 맞다. 여행 친구로 좋겠다고. 성격도 묻어내 보이고 마음 편하게 같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좋겠어. 이번에는 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여행 친구라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여행하자 우리 둘이. 여행? 1달 정도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어때?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지만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하지? 애초에 나는 쓸데없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블로그에 소개된 가게를 돌아다니는 중이었다. 조용히 그저 멍하게 시간을 때우고 싶다. 이토록 에너지 넘치는 여자와 여행이라니 솔직히 사양한다. 그보다 신종 사기 수법인가 의심도 갔다. 내 말에 여자가 팔자 눈썹을 만들어 슬프기 그지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마.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라. 여자는 나에게 손을 뻗어가며 끈덕지게 부탁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외모는 꽤 내 취향이었고 여자에게 부탁받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만 가볼게. 두 손으로 싹싹 빌어도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여자를 따돌리고 싶어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이 부탁이니까 진짜 잠깐만. 몇 분 안 걸린단 말이야. 내 이야기 듣고도 거절한다면 그땐 깔끔하게 포기할게. 제발.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야기 정도는 들어줄까? 반쯤 일어났던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물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부탁 따위 거절하려는 마음뿐이었다. 다행이다. 이야기는 들어주는구나. 들어주기만 할 거야. 짧게 대답하자 여자가 빙그레 웃었다. 흐흐. 하지만 네가 쉽게 거절하지 못할걸? 알았으니까 본론부터 말해. 사람 참 빡빡하네. 알았어. 실은 나 여명백식에 걸려서 시한부거든. 뭐라고? 생기 넘치는 여자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시한부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온몸이 굳었다. 그래서 앞으로 100번, 아니다. 이제 92번이구나. 앞으로 92끼를 먹고 나면 난 죽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웃으며 말한다.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은 얼굴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해맑았다. 여명백식.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신종 희귀병이라며 뉴스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던 걸 들은 기억이 있다. 식사할 때마다 여명지수라는 명칭의 체내 수치가 감소하고 그 수치가 0이 되면 몸의 기능이 정지하여 죽음에 이르는 기묘한 병. 현재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환자는 오로지 밥을 먹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자가 초기 증상을 호소한 후 검사를 거쳐 병을 진단받는 시점에는 대체로 남은 식사 횟수가 100끼 정도이므로 여명백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여명백식에 걸리면 남은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환자가 초기 증상을 호소한 후 검사를 거쳐 병을 진단받는 시점에는 대체로 남은 식사 횟수가 100끼 정도이므로 여명백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여명백식에 걸리면 남은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느 유명인이 여명백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SNS에서 그런 주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수긍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는 너무도 생기발랄했고 죽음의 그림자 따위는 한치도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100끼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리도 씩씩할 수 있을까? 죽음은 두렵다. 난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다른 사람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껏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임했던 스노우보드조차도 말이다. 유감이지만 거짓말이 아니야. 자, 여기 증거. 여자가 갖고 있던 배낭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냈다. 파일에는 난치병 판정이나 검사 결과와 같은 제목과 함께 글자가 빽빽히 채워진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의학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까다로운 내용 위에 대학병원의 로고가 찍힌 종이는 섬뜩할 정도로 리얼했다. 기왕 이 병에 걸렸으니 앞으로 남은 100끼는 맛있는 것만 먹고 죽자고 결심했어. 아, 맛있었다. 이제 후회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고 싶달까?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힌 나를 보고 여자는 여전히 스스럼 없이 말했다. 그렇구나. 이유는 이해가 간다. 이해는 가지만 100번의 식사를 마치고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즐겨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혼자서는 뭘 먹어도 지루하더라고. 먹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싶잖아.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함께 다닐 사람이 어디 없을까 찾고 있었지.
왜 하필 그 사람이 생판 모르는 나야?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 역시 여자의 이야기는 온전히 믿기 어려웠다. 여명백식에 걸렸다는 이야기조차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마지막 여행이니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편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가족이나 친구들은 슬퍼할 게 분명한 걸.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밥을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랑 아예 남남이었던 사람이 좋아.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납득이 가는 듯 가지 않는 듯 갈팡질팡했다. 나라면 마지막 순간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하고 싶을 텐데. 물론 지금은 솔로지만. 미안하지만 솔직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런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돼. 사실대로 말했다. 당연히 지금은 여자의 이름도 모를 뿐더러 조금 별난 사람이라는 정도 말고는 어떠한 감정도 없다. 당장 내일 눈앞에 여자가 죽는다고 해도 살짝 가슴이 아픈 선에서 끝나겠지. 하지만 만약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성격이 정반대여서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도 며칠씩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나름대로 괴로울 것이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게 끝이야. 죽을 때 옆에 있는 게 힘들다는 뜻이면 새끼 정도 남았을 때 쿨하게 갈 길 가면 되지. 발랄하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딱 잘라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동안 어울리면서 밥 같이 먹던 애가 죽는다니. 두고두고 기억날 게 분명해. 그렇게 철벽 치지 말고 제발 죽어가는 불쌍한 소녀의 마지막 부탁인데 진짜 안 들어줄 거야? 미안. 정말 안 되겠어. 내가 거절하면 여자는 홀로 쓸쓸하게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방금 막 만난 내가 여자의 마지막 여행에 동행해야 하는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내가 거듭 고사하자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는 못마땅해 했다. 차갑다. 차가워. 뾰루통한 표정으로 천진난만하게 투정을 부렸다.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거절당한 어린아이처럼 얼굴 가득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여전히 여자는 죽음의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았다. 여자의 표정은 맛있는 걸 함께 먹을 수 없다니 아쉽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었다. 애초에 여명백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정말로 앞으로 92끼의 식사를 끝내고 여자가 영영 눈을 감는다면 어째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이니 마음껏 식사를 즐기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걸까? 죽는 게 무섭지 않아? 너는 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답을 알고 싶어졌다. 알았어. 같이 다니자. 응? 줄곧 거절 의사를 내비쳤던 내가 갑자기 제안을 수락하자 여자는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다.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었다. 알겠다고. 맛집 여행 같이 다니겠다니까. 진짜? 엄청나게 싫어했으면서 왜? 그냥 별 이유 없어. 그냥? 뭐 나야 아무래도 좋지만. 야호! 여자는 만세를 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내 정신 좀 봐. 자기소개도 안 했네. 나는 사키무라리. 앞으로 잘 부탁해. 무로사키 토우야. 무심코 본명을 말하고 아차 싶었다. 다행히 여자. 그러니까 리는 내 이름을 듣고도 짚히는 사람이 없는지 토우야라고 하는구나 하고 명랑하게 말했다. 스포츠에 큰 관심은 없는 듯하여 안도했다. 동시에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체불명의 여자와 얽히다니. 오매불망 스노우보드만 바라보고 살던 이전의 나였다면 가능성에 싹부터 잘났을 일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몰고 다녔던 쌍둥이 남동생 유키토라면 모를까. 나는 원래 다른 사람과 구김살 없이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다.
사기꾼일 가능성은 아직 배제하지 않았다. 아주 공들여서 미인계를 쓰고 있다거나. 하지만 이 모든 가정을 차치하고 나는 너무나 궁금해졌다. 사기라면 사기인 대로 상관없다. 리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에 걸고 싶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이토록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되레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일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래 나는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리처럼 죽음이 약속된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온몸에 핏기가 가신다. 스폰서와 맺은 계약도 있기에 나는 곧 시작하는 이번 시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귀해야만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스노우보드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었고 뒤로 밀어두기 바빴다. 그래서 알고 싶었다. 옆에서 지켜본다면 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명백식에 걸린 리의 웃는 얼굴에 앞으로 펼쳐질 내 전부를 맡긴 것이다. 나마시라스동 가게를 나와 리와 헤어진 후 나는 가마쿠라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오늘 밤 묵을 호텔을 찾았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리와 만난 영향 때문일까?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인생에서 가장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때의 사건이 머릿속에 선명히 되살아났다. 그래, 올해 3월에 겪은 일이다. 스노보드라는 경기 특성상 낙상 사고는 있기 마련이다. 이번 사고도 그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옹알이도 하기 전부터 스노우보드를 타고 놀던 내가 수백 번 넘게 경험했던 흔하디 흔한 점프 실수다. 착지에 실패하여 하프파이프의 바닥면인 버텀으로 떨어지며 등을 부딪힌 나는 단순히 그렇게 여겼다. 총 3차례 주어지는 연기 중 2차식이었다. 바로 일어나 웃으면서 실수를 무마하고 파이프 아래까지 타고 내려가 3차 시기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여느 때보다 등에 느껴진 충격이 거셌다. 오른쪽 다리에 서서히 통증이 찾아왔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쿨럭하고 무거운 기침이 터져나왔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내 얼굴 근처의 눈밭이 진홍빛으로 물들었다. 왜 눈밭이 그런 색으로 변한 것인지 순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Bring a stretcher. Call an ambulance. 그러자 다급한 영어가 내 주위를 마구 뛰어다녔다.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기다려. 별일 아니야. 바로 일어날 테니까 다들 호들갑 떨지 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과 달리 하고 싶은 말이 속에서만 맴돌았다. 애초에 여기는 미국의 콜로라도다. 엑스게임이라는 하프파이프 국제대회가 열리는 극한의 설산. 우리말로 말해봤자 소용없다. 속에서 맴도는 말이 곧장 영어로 떠오를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토우야. 함께 출전한 동생 유키토가 울음을 참는 표정으로 달려왔다. 유키토, 바로 다음이 네 순서잖아. 파이프 안으로 들어와서 어쩌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유키토에게 말했다. 괜찮아. 한 번 더 내려올 거야. 내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너무도 거칠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아서 나조차 깜짝 놀랐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구급차로 이송되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고 사방이 피로 낭자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시야가 점점 아득해졌다. 내 이름을 부르는 유키토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모든 오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불현듯 어렴풋이 깨달았다. 아, 나는 분명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이틀 후 눈을 뜬 나는 내장과 오른쪽 무릎의 인대 손상으로 인한 전치 2개월이라는 중상을 선고받았다. 나를 진찰한 미국인 의사가 말했다.
잘못 부딪혔으면 내장 파열로 죽었을 겁니다. 럭키가이가 따로 없어요. 이번 시즌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생겼는데 뭐가 럭키라는 거야. X게임이 열린 시기는 1월 중순으로 스노우보드로 말하자면 아직 시즌 초반이었다. 전치 2개월이라는 소리는 재활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적어도 3개월은 경기에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3월 말까지 대회가 쉴 새 없이 진행되는데 나는 그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풀주가 있어봤자 방법이 없었다. 나는 의사도 놀랄 만큼 경이로운 속도로 부상을 완치해갔고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열심히 재활에 임했다. 그리고 낙상 사고로부터 2달이 흐른 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연습해도 괜찮다라는 의사의 허락을 받았다. 3월 말에 열리는 대회에 어떻게든 참가하고 싶었던 나는 초조함에 시달리며 오랜만에 하프파이프를 찾았다. 파이프 정상의 수평 부분인 데크에 서서 스노우보드 바인딩을 채웠다. 2달 만이니까 우선 가볍게 내려가면서 감을 찾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스노우보드를 미끄러뜨려 파이프의 가장자리인 립에서 드롭인 하려고 했다. 그런데 립에서 파이프의 바닥면이 내려다 보이긴 무섭게 누군가에게 꽉 잡힌 것처럼 심장이 바짝바짝 조여왔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속에서 강한 토기가 치밀어 올랐다. 드롭인 하기 직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와 손이 조금씩 후들거렸다. 순간 머릿속에 되살아난 것은 그때의 감각이었다. 아, 나는 분명 이제 죽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오감이 사라졌던 그 감각. 토우야? 함께 보드를 타러 온 유키토가 어딘가 이상한 내 모습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내가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유키토는 당연하게도 모든 대회에 빠짐없이 출전하고 있었다. 게다가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중이었다. 나는 질투와 울분으로 뒤섞인 패배감을 유키토에게 품고 있었다. 뒤처진 정도야 순식간에 만회해주겠다고 의욕을 불태웠었다. 그래,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그런 불굴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죽음이 눈앞까지 다가왔던 그때의 감각과 죽음에 대한 끝없는 공포심이었다. 미안해. 오늘은 영 상태가 안 좋네. 먼저 돌아갈게. 겁에 질린 나약한 모습을 유키토에게 들키지 않으려 나는 벌떡 일어나 애써 평정심을 가장하며 말했다. 뭐, 다 나은 거 맞아? 아직 아픈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내켜. 나는 스노우보드를 벗어 품에 안은 채 유키토를 등지고 걸어갔다. 유키토가 재차 나에게 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들리지 않는 척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 시즌에 나는 끝끝내 스키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돌아가지 못했다. 날지 못하는 하프파이프 라이더가 스키장에 가봤자 무용지물 이었으니까. 일련의 사건을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해낸 탓인지 숨이 거칠어졌다. 진정해. 난 살아있어. 스스로에게 되뇌며 심호흡했다. 마침 눈앞에 나름대로 깔끔하면서 비싸 보이지 않는 적당한 비즈니스 호텔이 나타나 일단 체크인하기로 했다. 에노시마까지는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아야 했지만 호텔에 숙박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한시름 덜었다. 도쿄 시내에 위치한 1인 가구 임대 아파트로 돌아갈까도 생각했는데 리이와 내일 이 근처에서 아침을 먹기로 하여 에노시마 근처에 머무르는 편이 일정을 소화하기에 수월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취재에 응하거나 스폰서를 방문할 때 여러모로 불편한 점을 줄이고자 계약한 아파트였다. 예년 같으면 가끔 잠만 자는 데서 그쳤겠지만 되도록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은 올해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하프파이프로 드롭인 할 수 없는 몸이 된 이후 나는 한 번도 호코리쿠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유키토를 만난 적도 없다.
원래 비시즌에는 오키나와에서 서핑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돌아다녔으므로 집에 가지 않아도 부자연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러려니 하시는 듯하다. 유키토는 의심하고 있지만 말이다. 초반에는 유키토도 토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자 하고 내게 마음을 썼지만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가끔 연락이 오기는 한다. 요즘 나는 리의 맛있는 일기에 올라온 가게에서 밥을 먹고 밤에는 아파트로 돌아가거나 가게 근처의 호텔에서 묵거나 하면서 관동 지역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다행히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스폰서 계약금으로 주머니가 넉넉하여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적당히 빈둥거리며 생활할 정도는 된다. 어쩔 작정이야? 혼자 남게 되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첫 만남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함께 다니기로 하다니. 스노우보드로 승리를 거머쥐는 데만 온 신경을 쏟았던 얼마 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다. 얼이 빠지면서 인생에 대한 집착까지 함께 사라진 걸까? 참고로 리도 근처 호텔에서 묵고 있는 모양이었다. 리는 올해 취직을 하고 본가를 나와 자취를 시작했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며칠 뒤부터는 자취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맛집을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기 위해서라나. 죽음과 얽힌 일로 방랑하던 우리 두 사람, 참 얄궂은 인연이다. 샤워를 하고 나와 오랜만에 제대로 거울을 봤다. 다른 사람과 게다가 일단 여자와 함께 다닌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레 내 꼴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장난 없는데 불쑥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였다. 재활 훈련을 할 때 했던 트위스트 펌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애쉬 컬러로 입힌 하이라이트도 색이 빠져 푸석푸석한 노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코끝까지 자란 앞머리 사이로 부릅뜬 눈이 보였다. 수염이 옅은 체질이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덕분에 아슬아슬한 선을 지켰다고 믿고 싶다. 동안인 것도 한몫하여 마치 해외에서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처럼 보였다. 꼴이 이런데도 용케 말을 걸었군. 좀 더 멀끔한 놈한테 말을 걸었어야지. 위험하잖아. 이 입장에서는 외모에 관심 없는 편이니 밥을 같이 먹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운 좋게 피해왔지만 번화가를 걷다가 불심 검문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주변에 있는 미용실을 검색했다. 이미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다행히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미용실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 나는 바로 매장으로 달려갔다. 2시간 안에 펌을 새롭게 하기는 촉박했으므로 다 풀린 펌의 컬링이 살아나도록 커트를 하고 염색만 다시 하기로 했다. 피어스 잠시 빼주시겠어요? 시술에 들어가기 전 미용사가 부탁했다. 피어스를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어서 벼랑간 넋이 나갔다. 미용실의 커다란 거울에 비친 내 양쪽 귀에는 실버 후프 피어스가 빛나고 있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대답과 함께 나는 양쪽 귀에서 피어스를 뺐다. 언제부터 끼고 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귀에서 뺀 피어스는 살짝 거뭇해져 있었다. 호텔에 돌아가며 깨끗하게 닦아야겠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싹둑싹둑 잘려나갔다. 머리끝에 살짝 남아있던 펌은 따로 손질하지 않아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냈다. 애쉬그레이 컬러도 내 피부톤과 잘 어울렸다. 사전 조사 없이 들어온 곳 치고는 제대로 고른 미용실이었다. 그 길로 호텔에 돌아온 나는 스마트폰으로 여명백식을 검색했다. 병에 관하여 쓴 기사를 서너 개 읽어보았는데 대체로 모든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다. 초기 증상으로 식사 후 수시간 내에 몸부림칠 정도로 격렬한 복통이 찾아온다. 이 증상을 계기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병을 진단한다. 식사할 때마다 여명백식 지수가 감소하여 이 지수가 0으로 떨어지면 몸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죽음에 이르는 희귀병이다. 현 시점에서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의 동의하에 절식이나 유동식 등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지만 씹고 삼키는 동작을 이용한 식사가 없는 날이 지속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수치가 감소하여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절식 혹은 평균 이상의 식사 간격이 계속되면 환자가 극심한 복통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6-8시간 간격으로 3끼의 식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한 환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간식은 양이나 시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 끼로 카운트되기도 하므로 섭취하지 않는 편을 권장한다.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섭취 또한 심한 복통을 유발한다. 환자의 체격과 체질에 따라 허용 용량은 다르지만 알코올 5도 주류를 예로 들 때 100ml 이상을 섭취할 경우 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요리 시 조미료 수준으로 사용되는 알코올은 문제없지만 음주는 금지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검사를 거쳐 병을 진단받는 시점에 일반적으로 남은 식사 횟수가 100끼 전후인 경우가 많아 여명백식이라는 병명이 붙었다. 선천적으로 해당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가설도 있지만 유전병은 아니며 감염병 또한 아니므로 타인에게 전염하는 경우는 없다. 돌연변이처럼 발병하는 질환이다. 지금까지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처리된 사인의 일부분이 여명백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여명백식을 선고받은 환자의 치사율은 100%다.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여명백식에 관해 처음 알게 된 정보도 있었다. 특히 놀랐던 부분은 마지막 식사를 마칠 때까지 환자가 건강하다는 점이다. 지금 리이가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해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니 공연히 불쾌해져 나는 스마트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졌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미나토 쇼의 네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을 거듭할 때마다 생명이 줄어든다면 과연 죽음과 맞바꿔야 하는 식사를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책을 읽다 보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금의 식사를 맛있게 먹고 하루하루를 만끽하며 씩씩하게 미소 지을 줄 아는 리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기적을 바라게 되는 감성 로맨스 소설 미나토 쇼의 네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 였습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